북한 사회에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6년 7월 17일 오전 6시 함경북도 회령시 광장에 200명이 모인 가운데 역적의 핏줄이라 지목된 한 젊은 여성이 1시간 강제 노출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폭력이 아니라 변전소 점검으로 생기는 7분 전력 공백과 우연히 만난 조력자의 손길로 감시 철조망을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압록강의 사도 물살, 총성 3발, 그리고 중국에서의 90일 은신 끝에 이어진 라오스 태국 경유 2300km 여정은 약자의 기도와 강자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더 큰 반전은 한국 입국 도장 한 번이 아니라 그 도장에 담긴 이름을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부를 수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7분의 틈과 한 번의 우연을 자유로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 김영란입니다. 2016년 7월 17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 보위부원 3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죠. 거친 발길질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손이 제 팔을 꽉 잡았고 그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영란, 나와라. 보위부원의 목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끌고 간 곳은 마을 중앙광장이었습니다. 이미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제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단상 위로 올라가자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어요. 그 시선들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반역자 김영훈의 조카입니다. 보위부원이 외쳤죠. 그 순간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김영훈이 조카일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보위부원이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두피를 파고들었죠. 무릎 꿇어. 그의 고함에 저는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영훈은 조국을 배신한 천하의 역적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이 여자도 언제든 조국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보위부원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죠. 주민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벌레 보듯 했어요. 무릎 꿇은 채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현기증이 났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고 목구멍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더 견디기 힘든 건 수치심이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나는 매일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보위부원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광장에 끌려나가 공개 비판을 받았죠. 역적의 피부치, 반동분자의 씨앗 같은 말들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삼촌이 선택한 자유가 제게는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하는구나 하고요. 공개 비판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배급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끝에 서 있었죠. 3시간을 기다렸지만 제 차례가 왔을 때 배급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란, 너는 배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수밭을 지나다가 떨어진 옥수수 껍질을 주웠습니다. 이미 까맣게 썩어가는 껍질이었지만 그마저도 소중했죠. 엄마와 저는 그날부터 풀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쑥, 민들레, 질경이 같은 것들을 찾아다녔어요. 하루는 나무 껍질을 벗기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약은커녕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죠. 상처는 골마갔고 열이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풀을 캐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9월이 되자 산에서 캘 수 있는 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엄마와 저는 옥수수 껍질을 삶아 먹기 시작했죠.
껍질을 하루 종일 끓여도 먹을 만한 게 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을 긁으며 내려가는 그 거친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느 날 밤, 배고픔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엄마, 괜찮아요?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엄마의 이마를 만졌더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엄마. 다급하게 불렀지만 엄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물을 떠다 입술에 대었지만 삼키지 못했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모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가족을 도와주면 자신들도 연루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새벽까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워진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살아있다는 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욱 쇠약해졌죠.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더 멀리까지 가서 풀을 찾아야 했어요.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썩은 음식 찌꺼기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10월의 어느 날 시장 뒤편 쓰레기통에서 반쯤 썩은 감자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주워 담으려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았죠. 역적의 조카가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구나. 동네 청년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주운 감자 껍질을 빼앗아 땅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꺾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죠. 짓밟힌 감자 껍질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죽더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야 한다고요. 10월 말의 어느 밤, 누군가 조심스럽게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2시였죠. 보위 부인가 싶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영란 동무 맞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전기기사로 일했다고 했죠. 당신 삼촌을 아는 사람이 저를 보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박철수는 국경 철조망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17분부터 4시 24분까지 정확히 7분간 전력이 차단됩니다. 변전소 점검 시간이죠.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렸어요. 철조망의 위치와 감시 초소의 사각지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분은 너무 짧아요. 그 시간에 어떻게? 제가 망설이자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3년간 그 철조망을 정비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11월 3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은 달이 없는 금은밤이었죠. 박철수는 고무 장갑과 두꺼운 옷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철조망을 잡을 때 전기가 통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차단되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합니다. 결행 전날 밤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죠. 가거라, 영란아.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엄마의 마른 손이 제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새벽 3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숨을 죽였습니다.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박철수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어요. 그가 시계를 보며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4시 17분 정각, 철조망에서 작은 전기 스파크가 일어났다가 멈췄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다가가 절연 막대로 철조망을 건드렸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다.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철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철조망 너머로
보이병 초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바닥에 갑자기 따끔한 감각이 왔어요. 전기가 다시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박철수가 다급하게 외쳤죠.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던졌습니다. 철조망을 넘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손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고무 장갑이 찢어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3분 남았다. 강까지 뛰어. 박철수의 말에 저는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7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자유와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죠. 압록강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둑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강물이 눈앞에 검게 일렁이고 있었죠. 박철수가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옷을 여기 넣고 머리에 묶으세요. 강을 건너면서 젖으면 안 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죠. 허리까지 차오른 물은 생각보다 깊었고 물살도 거셌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운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둑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죠. 거기 누구야?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박철수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물속으로.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왔죠.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떴더니 위로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렸어요. 경비병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초, 1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옆에서 박철수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박철수가 천천히 위로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경비병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원래 순찰 시간보다 20분이나 빨라졌어요. 박철수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잠겼던 탓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죠.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중국 쪽 둑이 코앞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또다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2명의 경비병이었죠. 아까 그 지점에서 뭔가 움직였다고 했지.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정말 한계였습니다. 물속에서 흙과 모래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캄캄한 물속에서 방향을 잃었죠. 위인지 아래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옷깃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박철수였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흙탕물을 토해냈죠. 그 순간 탕 하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요.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중국 쪽 둑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성이 울렸죠.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뛰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0분을 뛰었을까요? 더는 총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숲 속에 쓰러졌죠. 온몸이 떨렸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박철수가 제 얼굴을 두드렸어요. 정신 차려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숨을 들이켜는 순간조차 죄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났지만 아직 자유는 멀었죠.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송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압록강의 차가운 물맛과 총성, 그리고 살고자 하는 절박함이
제 영혼에 새겨진 밤이었습니다. 중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수가 연결해준 조선족 농가에 숨어 지냈죠. 낮에는 다락방에 숨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공안의 단속이 심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옌지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후줄근한 중국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죠. 말을 하면 바로 들킬 테니 벙어리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3시간의 버스 여행은 지옥 같았어요. 언제 검문이 있을지 몰라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버스가 도시 외곽에 멈춰 섰습니다. 공안 2명이 올라왔죠. 신분증 검사였습니다. 제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손에 땀이 났어요.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싶었죠. 공안이 제 앞 좌석까지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이쪽이에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죠. 공안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언니는 말을 못해요. 사고 후유증이에요. 여성이 유창한 중국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위조된 장애인 증명서를 내밀었죠. 어떻게 제가 탈북자인 걸 알았는지, 왜 도와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공안은 서류를 대충 보고 지나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그 여성은 저를 조용한 찻집으로 데려갔죠. 3일 전부터 당신을 기다렸어요. 박철수 아저씨가 연락했거든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아직 내 편이 있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연아였습니다. 조선족 3세로 지하교회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죠. 김영훈 선생님 가족이라고 들었어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 공안도 특별히 찾고 있거든요. 연화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파트 4층의 작은 방이었죠. 여기서 잠시 지내세요. 한국행 루트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를 차려주었습니다. 2달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하지만 안심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연화가 급히 들어와 말했죠. 공안이 이 동네를 뒤지고 있어요. 다른 탈북자가 잡혔나 봐요.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려는 순간 1층 현관에 공안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죠. 연화가 제 손을 잡고 반대편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공안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2층 복도로 나와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연화가 다급히 중국어로 뭐라고 했죠. 집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공안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10분 후 할머니가 내다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우리는 할머니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뛰쳐나왔죠. 연화가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도 한족이지만 탈북자들을 여러 번 도와주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시외로 빠져나왔습니다. 연화의 교회 관계자가 마련한 안전가옥이었죠. 하지만 이미 제 사진이 공안에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훈 조카라는 신상도 알려진 상태였어요. 현상금까지 걸렸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절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제게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2017년 1월 마침내 한국행 기회가 왔습니다. 연화가 들어와 말했죠.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예요. 위험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중국에서 5개월 매일이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새벽 3시 낡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저 같은 탈북자가 8명 더 있었죠.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쿤민까지 30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검문이 있으면 화물칸에 숨어야 해요. 승합차는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낮에는 작은 도로로,
밤에는 큰 길로 나아갔죠. 첫 검문소에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물칸 바닥의 비밀 공간에 4명씩 들어갔어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다행히 검문은 형식적이었죠. 쿤밍에 도착한 뒤 라오스 국경까지는 다시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산악지대의 구불구불한 길이었죠. 차멀미로 여러 번 토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차를 버리고 걸었어요. 저 철조망 넘어가 라오스입니다. 안내인이 가리켰죠. 또다시 철조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자유를 향한 철조망이었으니까요. 철조망 아래로 미리 파놓은 굴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기어서 통과했죠. 라오스에 들어서자 안내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지인이었죠. 그는 우리를 정글 속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경 경비가 심해서요. 오두막은 덥고 습했습니다. 모기가 끊임없이 달려들었죠. 둘째 날 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메콩강까지 8시간을 걸었어요. 정글 속 길은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진흙탕에 발이 빠졌죠. 뱀을 조심하라는 안내인의 말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메콩강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룻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6명씩 나눠 타세요. 배가 너무 작아 불안했습니다. 물살도 거셌어요. 하지만 강 건너편에는 태국이 그리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바가지로 물을 퍼냈죠. 2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태국 쪽 강변에 닿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죠. 태국 이민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용소로 이송되었죠. 좁고 더운 방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국 영사관 직원이 찾아왔을 때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김영란 씨,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공개 처형대에서 무릎 꿇던 날, 압록강의 차가운 물, 중국에서의 끝없는 도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2017년 2월 2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처음 밟은 한국 땅. 공항 직원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자유.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새 삶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죠. 다시 잡혀가는 꿈, 엄마가 부르는 꿈.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도피 생활은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북에 남은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했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위해 치른 대가였으니까요. 2025년 가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년이 흘렀네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 같습니다.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요. 한국에서의 첫 몇 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같지만 문화는 달랐죠.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고 은행 일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따라다녔어요. 직업 훈련을 받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2020년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영란의 자유일기라는 이름으로요. 탈북 과정과 한국 정착기를 솔직하게 나눴죠. 구독자가 늘면서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엄마가 살아계신지조차 모릅니다. 삼촌 소식도 들리지 않죠. 가끔 엄마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잘 지내니? 물으시면 네, 엄마. 저 잘 살아요라고 대답하죠. 꿈에서라도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거죠. 34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때때로 믿기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교수님과 토론하고 친구들과 미래를 꿈꿉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얼마 전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최근에 온 탈북민들의 두려운 눈빛이 8년 전 제 모습 같았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적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철수 아저씨와는 여전히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는 아직도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돕고 있죠. 연화도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그때를 회상하곤 해요. 목숨 걸고 서로를 지켜준 특별한 인연이죠. 때로는 한강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저 강물처럼 흘러온 제 인생을.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의 두려움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슴 한편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한 탈북민을 통해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고 시골로 추방되셨다고 합니다.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DMZ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철조망 너머 북한 땅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움, 아픔, 그리고 희망. 함께 간 친구가 물었죠. 통일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 엄마 손잡고 고향 뒷산에 올라가고 싶어요. 어릴 때 자주 갔던 곳이에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예정입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예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의 등불이 되고 싶어요. 최근에는 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제목은 압록강에서 한강까지로 정했습니다. 두 강을 건너며 깨달은 자유의 의미를 담고 싶어요.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네요. 8년 전 중국 어느 다락방에서 숨죽이며 바라보던 불빛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저 불빛들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죠. 이제 저는 이 도시의 일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과거가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유를 택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저 정말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끝났지만 인생이라는 더 큰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음에, 내일을 꿈꿀 수 있음에.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영란, 아니,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압록강의 차가운 물살을 건너 이곳까지 온 제가 이제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